안녕하십니까 편파TV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계속 무덥고 날도 덥고 와 에어컨을 켜도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또 한 주 시작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활기찬주를 열어드리는 봉 작가 이사 라이브 봉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분 모셨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배상훈입니다. 자, 에어컨이 없어서 뇌가 익을 뻔해갖고 오늘 저기 에어컨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며칠 안 걸리겠지만 잘 버티겠습니다. 와, 자, 여론조사 전문가 김봉신 수석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무더위에 두 분 다 에어컨 장관하시고 교수님은 저는 뭐 그렇게 지내고 김수성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뭐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4단계다 보니까 마이크 안 켜졌어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다시 한번. 네. 예.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4단계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이 더운데 마스크 쓰니까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안녕하십니까? 입생로랑님, 최수진님, 김보민님, 자 토모님 반갑습니다. 직감님, 카프카님, 포청천님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다음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지지에 대해서 이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상방 또 이제 하방 또 압력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좀 분석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MBS 전국 지표조사 7월 셋째 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제 부정평가를 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자, 긍정이 보시면은 이제 조금 저 부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끝 부분에. 네. 예. 긍정이 46%, 자, 부정이 50%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긍부정이 팽팽히 이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면은 긍정과 부정 중 무엇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5년 차로 접어든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사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적이 없죠.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성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상당히 높죠. 예. 지금 긍정률이 특히 이제 MBS 조사에서 많이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5번 조사,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6번 조사가 전부 다 40%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높은 그런 긍정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또 모르는 거라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을 일종의 이제 골든 크로스죠. 뚫고 올라가서 긍정이 과반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 둘 중에 무엇이 이제 정해져 있는 미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떤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 또 정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말씀 주신 것처럼 46 거의 뭐 반올림하면 50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아까 말씀하신 5년 차 1분기에서 이제 한 40% 나왔다고 하면 이제 2분기인데 2분기에서는 이게 어떻게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럼 이제 반대로 하는 분들은 뭐 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뭔가에서 뭐 사실 굉장히 실정이 많았다, 얘기 많다라고 하는데 딱히 못한 거는 그 정도밖에 지난번에 봤는데 근데 또 잘한 거는 뭐 딱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설명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김경수 지사의 뭐 유죄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관된 거 아니야? 이게 뭐 이게 댓글로 당선된 거 아니야? 뭐 이런 툭툭 던지는 사실 뭐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도 있고 막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높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저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예, 예.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이 말하자면 노무현 뭐 김대중 이렇게 측근 비리 자기 비리 때문에 이게 원래 낮았던 건지 예, 이게 예. 정상인지 예, 예. 아니면 지금이 비정상인지 예, 예. 난 전 모르겠어요. 그거가 사실은 전 궁금해요. 예. 그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김수영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불분명한 미래 권력, 현재 이제 뚜렷하게 이제 미래 권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좀 힘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자마는 보수 조중동 같은 그렇죠. 들이 정권을 집중 공격을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뭉개었는데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먹히지 않는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석님은 전 어떻게 생각해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홍 작가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아직도 그 영향력이 완전히 죽진 않았다. 그래서 저도 그게 있다고 그런 보거든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건 제가 봉 작가님 말씀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거는 사실은 추윤 갈등이었어요. 아. 추윤 갈등 때 저 정도 때리면 무너져야 되는데 뭐가 안 무너졌냐면 그 아들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특혜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안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특혜라는 단어 두 글자 이 특혜라는 한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특혜라는 것도 의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이러한 의혹이라고 해야 되는데 특혜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상당히 그 여론이 확 돌아서요.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결과도 일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 전국이 요동치긴 요동쳤죠. 굉장히 요동쳤는데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전국이. 나중에 이제 추윤 갈등에서 그 정직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월급 안 주고 이제 일 안 시키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건데 그때 뒤집어졌어요. 그때 중도가 돌아섰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이제 멀어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아들 문제는 저는 그 정직 그거는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아들 문제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별로 바뀐 게 그래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하는 얘기는 접어두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성이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힌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그 생각이 그런 것도 동의를 하는데 꼭 그것만일까?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까지 이게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미디어 그 뭐 이용 행태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유튜브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이게 뭐 20대들은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20대들은 검색 엔진 대신 유튜브로 쓴다 이랬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50대들이 맞아요. 유튜브에서 노는 거예요. 50대 60대. 네, 한마디로 그런 게 있고 그 오보를 너무 세게 내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매체 이름을 말하기 좀 그런데 오보를 세게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기성 매체들에 대한 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동남아의 그 신문 그 뭐 뜯지도 않는 신문이 맞아요. 팔려간다 녹가지 이게 같은 좀 거,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에 나오니까 이건 좀 세게 예, ABC 맞습니다. 좀 언론 환경이 달라지긴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던 이 46이 그러면 정상이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출범 초기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엄청 높죠. 80 막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긍정 평가율이 이게 되게 이제 밴드웨건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인데요. 이게 이제 쭉 물이 빠지면서 사실은 어느 수준까지 빠져야 되냐면 원래 이 대통령이 얻었던 선거에서 얻었던 지지율보다 득표율보다 더 빠져야 맞거든요.
41에서 그럼 그렇죠. 30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그때 네. 41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46이다. 이 수치만을 보면 그러면 그냥 40만 유지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그거보다 더 그러면 높잖아요. 그거보다 더 높은 긍정률이 나올 때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긍정률이 결코 낮은 결과는 아닌 거죠. 예, 예. 굉장히 높은 결과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 방금 보여주신 그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오차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4월이죠. 4월에 이제 그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때를 맞이해서 조금 내려가고 다시 또 안정적으로 또 40대를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윤석열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힘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잘한 건 없습니다. 전혀 잘한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 이런 예. 것들 그리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민주당, 열린민주당 이거 다 어차피 합쳐야 되잖아요. 예, 예, 합을 예. 해야지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해지느냐. 조금 비슷해지기도 한데 그래도 사실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쳐도 지금 46은 안 나와요. 근데 대충 한 40 좀 안쪽? 30 몇은 나오겠죠? 뭐 이 정도 나와도 높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예, 예. 그렇죠. 뭐 비슷하네요. 뭐 교수님 말씀대로 얼추 비슷하거나 그냥 좀 적거나 얼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한국갤럽 조사 잠깐 보여주시죠. 그다음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또 여전히 이제 한국갤럽도 40% 수준을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낮습니다. MBS 조사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 김정은 좀 설명을 해주실 예.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 볼 수 있는 예. 현상은. 예, 예. 네. 한국갤럽은 이제 7월 4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40%. 대략 예, 예. MBS 조사는 그 모바일 그 가상번호입니다. 가상번호. 그거는 이제 돈을 내고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받는 가상번호고, 이 한국갤럽의 조사는 RDD라고 해서 만드는 번호예요. 랜덤 디지털. 그래서 이 RDD가 사실은 잘 만들면 더 훌륭한 샘플링 그러니까 프레임, 그러니까 추출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상 번호에는 저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뜰폰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RDD가 더 좋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조금 낮게 나왔다 해서 이게 뭐가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MBS 조사에서 가상번호를 쓰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그 젊은 층들, 청년들이나 응답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층들에서도 충실하게 샘플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MBS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퀄리티와 관련된 자체적인 그런 자신들만의 그 규칙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BS도 볼만하고 또 한국갤럽 이런 내용도 같이 비교해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40% 내외로 40% 선이죠 지금 딱 그렇죠. 이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과 비교한다면 지금 11%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죠? 오차범위는 벗어나서 부정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임 대통령들의 그 5년차 임기 5년차를 보면은 40%면 최고 아닌가요?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대통령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쵸. 이것만 보면은 사실 뭐 레임덕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한국갤럽이든 MBS든 그 4월, 5월 저점을 찍고 사실은 뭐 떡상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그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략.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임덕.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이제 지지율에 변화를 줄 만한 노이즈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는 건 맞는데
사실 어쨌든 코로나든 어쨌든 굉장히 뭐라거나 힘든 건 맞는데 또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건은 또 수치가 또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렇죠.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코로나가 것일 수도 있는. 불가항력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지금 되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종의 상쇄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백신이 부족한 거 뭐 조금 늦고 델타 변이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되지만 아마 이 지금이 이전에 그 언론 환경이었으면 아주 작살났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언론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렇게까지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변국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또 외국 죄송합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일본이 상당히 좀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하긴 했지만 중국인에 대한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이제 우리 이제 문화를 빼앗고 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협중이 점점 사실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애국심? 애국심이라고 하면 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다라는 거죠. 시진핑이나 뭐 스가나 뭐 아베나 비교해 봤을 때 뭐 최악은 아니라 이거죠. 그냥 쏘쏘. 네, 쏘쏘인데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대통령을 5년 동안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내심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 중국 그 협중 그러니까 뭐 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정부가 뭐 대대로 좀 민주당 정부가 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국에 대해서 뭐 극혐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 동란에서 중국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던 그 역사적인 그 뭐 잘못이죠. 그 잘못 때문에 중국을 아주 극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중국을 싫어하면서 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한중 문화타운인가 그거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예. 자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국에 굴종적이냐 이런 의견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 대한 반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인식에 기여했다, 도움을 줬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단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과 관련해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한 단호한 태도는 그거는 괜찮게 인식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정부를 굉장히 소외시키고 국제적으로 소외시키고 고립시키려 노력하는 것에 굉장히 당당하게 대했다. 문재인 대통령 및 그 이번 정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득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점수를 얻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그런데 중국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득점 긍정 포인트. 평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던 거는 트럼프라고 하는 완전 미치광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 가능했는데 이제 바이든을 때에서는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손 털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유리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이제 이전 대통령의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이전 예.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당연히 뭐 일부에서는 당연히 친일파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현 대통령은 그러게요. 상당히 그 거기에 비해서 예. 근데 사실은 야당이나 아니면 어떤 예계 전문가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뭘 얻어냈느냐. 그래서 일본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민주당의 이나 이런 사람들의 또 반론은 아니 소부장을 봐라. 삼성전자를 봐라. 독립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는 그건 일부지 실제로는 더 예속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인데 가려져서 못 본다. 그런데 상대적인 형태의 이 박근혜 대비 문재인은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다. 그건 지금 수석님 말씀은. 그래서 그것이 지지율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쪽으로부터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왜냐면 산업 의존도가 또 굉장히 또 그러니까요. 크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뭐랄까 중화권에서는 그 뭐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너무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그렇죠. 것들에 예, 대해서 맞아요.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모호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수석님 표현을 쓰는 사람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예. 눈치를 본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꼭 이제 다른 쪽에 얘기하면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북한 약한 문제 나라니까. 외교적인 지렛대로 하려면은 예, 눈치도 예. 봐야 되고 그러게요. 보호해야 되고 뭐 확실히 뭘 딱 할 때 그냥 그 직접 중국과 부딪히면은 뭐 얻을 게 있느냐.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정부도 좀 단호하게 하는 게 국민 정서에도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북한이 보이는 정도의 그 단호함도 뭐 우리가 못 보여준다면 그거는 좀 너무 눈치 아니겠느냐. 경제 문제나 뭐 또 이런 거는 중국하고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문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치권이나 그 우리 정부에서는 조금 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문화 공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서경덕 교수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조금 더 세게 나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약간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비굴하다 이런 표현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동북공정 부분에서 사실은 그 저 김치공정 이런 거 하지만 적극적으로 뭘 한 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최근에 하나 했습니다. 어떤 그 전까지는 이제 김치가 중국에 나갈 때 신치. 하오차이로 예. 나왔어요. 그 공식적인 명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 김치로 안 바꿨냐고 그러는데 중국에는 이제 발음이 김 없다. 발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진 해야 되는데 진이 조금 또 금치냐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김치면 김치지 무슨 신치가 신치냐 이상하냐 신짠지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약간 좀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약간 좀 숙이고 들어가는 건 맞다 같은데 그렇죠. 그거 자체로서도 그거 자체로 이득을 얻는 건 맞다. 지금 정권이. 예. 근데 다음 정권은 어떨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힘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들은 뭐 용 빼는 재주 있냐? 이 얘기 같은 얘기 나오는 거죠. 뭘 얘기하라 보라지만 지들은 더 박근혜 정권 때는 더 심했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정권이 또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보수 정부가 되게 저기 뭐 엄청 그 굴욕적인 그 대외 관계로 일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상당히 과감했을 지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만 독도에 갔어요. 그렇죠, 사실. 예. 그것도 그렇죠. 우리 지금 지금 예. 현 대통령 안 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수가 굴욕적으로 일관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뭡니까 사드 받는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이 좀 뭐랄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되고 해가지고 중국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그 균형 외교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이제 평가를 해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래서 예. 중국에는 뭐고 일본에는 득점. 득점. 예, 예. 그러니까 득점. 예, 예.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분 열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더 볼까요? 네. 리얼미터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제 45%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발표한 거죠. YTN 이제 의뢰로 리얼미터 발표한 건데 지난주 이제 월금이니까 굉장히 최근에 조사를 한 겁니다. 상당히 높은 이제 긍정 평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저 네모칸 안에 보면은 40 최근 이제 2주 직전에는 이제 30대 후반이었다가 38%에서 이제 45%로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때는 차이가 20%나 됐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8%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변화가 큰 거네요. 이거는. 네네. 6월 한 달 전이죠. 딱. 아니다.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 그러면은 뭐 어떤 뭐 민주당 예비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니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안 간 거? 가려다가 안 갔잖아요, 사실은. 예. 수석님.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6월 다섯 번째 5주에서 7월 2주까지 이제 두 주를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인데 급등 7.5%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두 주 동안 말씀 주신 것처럼 20% 포인트 격차에서 지금은 격차를 많이 좁힌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조금만 더 한 번 더 튕겨져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은 골든 크로스를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네요.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의 재미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제 갤럽의 차트라든지 MBS 차트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차이가 그 앞서 두 조사는 이제 전화조사이기 때문에 표층 심층 그 민심을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을 다 잡는 건데 이 ARS 조사인 리얼미터 조사는 좀 더 뭐라 그럴까 표층 민심에 그 뜨겁게 끓어오르는 표층 민심을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6월 5주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좀 키워서 제가 어지럽더라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6월 5주 그다음에 그 한 주 후 7월 1주 그다음에 7월 2주 이 세 번의 결과를 보시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면은 6월 5주의 긍정에서 7월 1주의 긍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세부 집단별로 뭐가 달라졌느냐를 보는 겁니다. 직전 주사의 변화는 또 7월 1주에서 7월 2주로 갔을 때 긍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7월 1주에 3.1%포인트, 7월 2주에 4.4%포인트가 변화해서 전체 7.5%포인트 두 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특히 많이 오른 곳을 찍어봤더니 인천 경기 거주자, 충청 거주자, TK, 또 여자 30대, 50대 이런 데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런데 네네. 이 계층 중에서 네. 보시면은 여기 어디일까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다가 평균 대비 조금 올랐다가 3.1%포인트 평균 오를 때 1.7%포인트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많이 따라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렁이지 않고 꾸준히 변한 데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인천 경기 수도권이죠. 인천 경기 거주자, TK 거주자 여성 중에서 상승세가 꾸준했습니다. 예, 두 주 동안.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봉 작가님. 이 기간 6월 말에 그 민주당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당의 여당이죠. 여당의 컨벤션 효과냐?
대통령 소속 정당 그 당의 행사가 있었으니 컨벤션 효과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금 이거 밑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 진보층에서 많이 이 대통령 그 긍정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높아졌는데 중도에서는 또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진보 성향자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자에서 나타나야 이게 세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볼 텐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죠. 예. 그럼 보수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보수 아닙니다. 진보에서 많이 오른 거는 오른 건데요. 중도하고 진보하고 뭐 이 정도라서 컨벤션 효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만 보면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2주 동안 보시면은 이게 여성입니다. 그죠? 그죠? 요게 인천 경기입니다. 네. 이게 TK. TK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계층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의 민심이 바뀌었다. 왜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공인이니까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죠.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여가부 폐지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여가부 폐지 발언이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오차범위를 살짝 뭐 벗어나거나 아니면 오차범위 이내에서 폐지냐, 존속이냐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폐지론이 약간 더 높게 나오거나 이래요. 예. 그거는 맞는데 제 생각엔 여성이 확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발언을 하니 그래도 정부 쪽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반사이익으로 왔다는 거죠. 반대로. 예. 그러면은 TK에 TK는 있는 왜 그렇죠? 여성의 지지율이 성장한 건가요? 예. TK가 제일 TK 높았잖아요. 예. 9점. 그렇다고 봐야죠. 여성. 왜냐하면 TK는 워낙 낮았지 않습니까? 네. 평균으로 보면 긍정률이 38 나올 때 21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TK에 있는 여성층이 좀 움직이면 이게 세게 반영이 돼요. 반영률이 높다. 예. 인천 경기는 왜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호남을 보시면 호남은 항상 높죠. 긍정이 변화로 따지면은 변화율이 적다. 예, 변하지 않고 그냥 높아요. 변하긴 변하지만 너무 높으니까 그 변화 비율이 딱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움직였던 것이 역작용을 해갖고 그렇죠. 대통령 긍정평가율을 쳐올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리스크라고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당대표의 어떤 정책적인 발언이 지나치게 좀 여가부 폐지는 약간 가벼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가부가 뭐 역할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저러한 역할이 이제 뭐 서너 개 있으니까 그중에 이거는 없애고 이거는 강화하자라는 좀 뭐랄까 좀 진중한 발언이 됐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 여성들이 최근에 뭡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오면은 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가사노동과 함께 일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죽어나가는 여자들은 많고 미디어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의 민심이 지금 많이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준석이 이제 실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어디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어떤 스킬풀한 그 측면에 플러스 내용이 좀 받쳐주면 그분이 더 좋을 텐데 지금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논의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같이 붙어가지고 정책 브랜드 형태로 브랜딩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아니 결국 죽어가는 여자들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폐지하자는 거냐라는 민심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안 가져왔는데요. 성연령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여자 남자, 뭐 30대 여자 남자, 뭐 40대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성바이 연령으로 뽀개 가지고 봤더니 2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이렇게 세 군데에서 대통령 그 긍정 평가가 치솟는 게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쭉 올랐죠. 예. 지금은 여자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르지 않은 여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좀 스무딩 되는 거죠. 또 연령대도 남자랑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데 2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제가 뭐 숫자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확 오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7월 6의 1에서 7을 넘어갈 때예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벌써 그 전에 그 공군 여중사 죽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영정 앞에서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 보면 사람들이 슬프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여성 청소 노동자분이 또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위로하는 그런 정책과 메시지 그런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가부 폐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확 바뀌는 듯한 그 길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으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과 앞으로 대선 행보에도 조금 먹구름을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TK도 말씀했지만 인천 경기도 역시 이제 여성 유권자의 지지율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승했다고 보는 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 20대, 40대, 50대 또 인천 경기에 있는 여성들 뭐 고향을 떠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잘리고 있을 수도 있는 지금 코로나의 그 팬데믹 이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생계를 걱정하면서 짊어져야만 하는 그런 계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하방 압력 요인에 조금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이 지금 현 정국에서 하방 압력 요인이 되는지 좀 조금 분석을 해보고 분석이 끝나면은 또 상방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올려주시죠.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과 측면하고 정부 측면 나눠서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민생 실패 이게 이제 하방 그죠. 요인의 대표적이라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표적 아닐까요? 사실 이제 26번이나 현 정부에서 수정을 하고 누더기가 됐는데 이제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이제는 수정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더 이상 수정하면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네. 와 있던 것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상수가 돼버린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정책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가 또 어느 그 좀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근데 좀 애매한 건 북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주체적인 어떤 거를 하기가 애매한 거라고 그렇죠. 국민들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북미 관계가 사실 우선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정중동인 상태, 그냥 침잠아 있는 상태인 거고, 일본도 사실은 지금 저 올림픽 때문에 그냥 유지가 그냥 그쪽으로 관계돼 있는 거니까. 아니 물론 이거는 이제 이전의 것이 누적돼 왔을 수 있는데 하방은 맞는데 급격한 하방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은 되는데 새로운 어떤 누적 요인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또 이제 정무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이번에 2년 실형을 받고 이제 그렇죠. 경남지사를 이제 물러나게 되셨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당 경선의 네거티브 난타전. 특히 지역주의 감정 뭐 맞습니다. 이런 나타나고 뭐 아시다시피 뭐 백제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론 지금 얘기 나오고 지금 언론에 보면은 이제 요 며칠 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은 국민들이 좀 이거를 인식하실까 좀 제가 좀 조금 의문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김수영님 또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요인을 분석해 네, 주시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갤럽이 그 긍정 부정 요인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오픈 문항 그 주관식이죠. 이렇게 받아서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매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짚히는 게 이겁니다. 요거랑 요거. 코로나와 부동산.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는 이제 북한에 퍼주기 한다. 뭐 외교 관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본과의 관계 실패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일본이 하도 헛발질을 심하게 해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없는데 북한은 예전에 그 김여정 그 씨인가요? 그 북한의 그 당국자 김여정 그분이 이제 저 폭파시켰죠. 시원하게 폭파시켰죠. 뭐였지? 시원하게. 그게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예. 그때 충격이 엄청 크고 대통령의 긍정평가 팍 떨어졌어요. 그때 그렇죠. 굉장히 야 이거는 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나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팍 떨어졌죠. 예. 뭐 부동산 정책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미 엉망이 된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최근에 코로나 방역이 4차 대유행을 맞아서 이렇게 어려운데 왜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만 심했거나 정부 당국에서 뭐 어떤 실수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되게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델타 변이가 다른 나라가 더 심하고 우리는 좀 늦게 왔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이제 민생 실패 문제는 계속 등장했거든요. 그건 뭐 예. 역대 정권 다 똑같은. 그렇죠. 정권 말기가 되면은 그래서 요 부분에 이번에 이제 그 뭡니까 재난지원금 나가는 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무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건 정무적인 측면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정무적에서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출렁출렁 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언론에 저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뭡니까 영부인 관련돼서 그렇죠. 수영 지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세게 나올 법한데 그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러다가 유야무야 됐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안전 요원이었다라는 얘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아직 안 끝난 주제죠. 뭡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뭐 거기에 작물 따라서 정권이다 뭐 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 꼽는다면 뭘까요? 정말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를요? 앞으로 하방 압력. 하방 압력 요인 중에 대표적 딱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쪽 것도 다 연결되는 거죠. 정무까지 합치는 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따고 이게 제일 큰 문제다.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네거티브 난타전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안 볼 것까지 갈지 어떨지 지금 상황으로는 뭐 상당히 심각하게 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변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변수 같아요. 저는 코로나 방역이 코로나. 예.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열심히 하면 방역이 잘 될 텐데 일본 올림픽이 너무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 때문에 이상한 변이가 또 도쿄 변이 이런 게 생겨서 우리한테 그리고 뭐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이 타국 선수들이 너무 이제 일본이 형편없으니 한국에 와서 관광 같은 거 온다고 했을 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로 갑자기 코로나 방역이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굉장히 그 알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코로나 같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델타도
근데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 엑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감기다라고 각국 정부에서 나가지 않으면은 뭐 인류가 좀 치료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감기가 되죠. 현재는 치료제와 백신이 적절하게 공급됐을 때의 문제죠. 사실 뭐 인플루엔자도 그죠. 뭐 사실 예방 주사는 맞지만 치료제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방 압력 요인 저희가 요인을 좀 분석해 봤는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그 조금 이제 상방을 시키기 위해서 상방하는 요인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과 측면 먼저 보면은 이번에 그 G7 확실히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죠. 한미 회담도 뭐 그 이제 스가하고 많이 비교되면서 대접 받았다. 뭐 그런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진국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 방역 노력이 사실은 하방 압력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히 그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 경선의 이제 컨벤션 효과들도 마찬가지로 또 상방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 권력 대비 도덕성 우위 그건 네거티브 난타전과 네, 연관이 되고 연관되는 것 또 같고요. 어차피 여든 야든 그다음에 좀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조금 약간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사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종합적으로 또 우리 또 여론사 전문 가이신 김소원님께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요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를 마지막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아까 참여하신 분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대남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근데 분명한 건 이대남 마음도 잡아야 되는데 더 큰 건 이대녀도 있고 뭡니까? 4대녀도 있고 5대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어느 특정 계층을 타겟팅하는 게 다른 계층에게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께서 사실은 이게 리스크가 되느냐 아니면 떡상의 모멘텀이 되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여가부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얻은 것 같고 오히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거 미래 권력 대비 도덕성에서 이제 우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이제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아니고 경선을 보고 나서 반사이익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 친인척 비리라든지 측근 비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니 문재인이 더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굉장히 그 팬심이 강한 문팬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출범 초기로 생각하면은 그런 뭐 문팬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도에 있다가 지금 미래 권력과 지금 현재 권력인 문재인과 미래 권력인 그 대권 주자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아직도 그러니까 문재인 호 밴드웨건을 계속 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쪽 밴드웨건으로 갈아타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못 정해서.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상방 요인이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요, 계속.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보다는 얻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어떤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권력으로 넘어갈 거고 그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이제 다만 걸리는 게 이제 김경수 지사를 걸고 넘어지는 야당 후보들이죠. 왜냐하면 안철수 얘기들은 좀 이제 작물 정권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조금 모호한 거는
안철수 자체가 출마를 지금 하려고 하지 못하잖아요. 네. 안철수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문재인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연결되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문재인은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도 김경수 효과도 사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상방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교적인 어떤 모멘텀은 어차피 생길 거니까 다른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는 그냥 평균만 하면은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그냥 버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끝까지 뭐 이제 대통령이 임기 다 채울 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다가 사고를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정무적인 측면으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뭐 정무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뭐 미래관리 대비 독성 우위라고 하는데 저 부분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임 대통령들을 보면은 임기 말기에 친인척 비리에 의해서 근데 친인척 비리가 임기 말에 터지는 이유가 미래 권력의 차별성 우위를 보이기 위해 그렇죠. 터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미래 권력들이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지들끼리 예. 치고받는 거니까. 과연 저기 우리가 이제 이 국가를 책임질 미래 권력의 모습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김부선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그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노이즈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약간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다 있고요. 빌빌하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은 큰 친인척 비리가 없어요. 사실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면은 잘했던 것도 할 말이 많고 못했던 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근데 임기 말에 현재 권력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에서 사실 친인척 비리를 터뜨리고 갖다 주죠. 부각시키고 네, 이제 검찰이 캐비넷에 있던 걸 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언론에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네. 지금은 그 갖다 줘야 되는 검찰총장 출신이 선수로 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걸 갖다 줘야 되는 감사원장 출신이 선수로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런 갖다 주는 약발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노이즈를 뭐 하려고 해도 딱히 없어요. 사실 그 문준용 씨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근데 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건 또 상수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저기 김정숙 여사도 예. 뭔가 시도에다가 이제 그냥 주저앉는 그렇죠. 형태니까. 아까 뭐 수영 예. 그 뭐 강습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예.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그런 역할로서 사실 이제 뭐 안전 요원으로 배치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일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도 없으니까 깔 게 없으니까 정말 저런 걸로 깐다. 뭐 그런 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상방이나 하방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했던 사람들이 선수로 뛰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문재인의 약점을 얘기해봤자 먹힐 거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야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지들이 선수면은 지들이 해면은 그건 니네들이 한 거는 그럼 이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었어?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럼 제가 또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앞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여성들의 지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인천 경기 TK 지역에. 그런데 여성 유권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7월 셋째 주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들이 도와줄 때이다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이다 중에 선택을 하게 했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 40대, 50대 호남 거주자, 진보 서양자 중에는 국정 안정 지지론이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훨씬 높죠. 예. 여성은 정말 그 남성에 비해서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성이.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좋았습니다. 사실 광주 전라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니 이 국정 안정, 대통령 안정론에 대한 게 60%가 나왔다라는 게 이상할 게 없고요. 진보 성향자들이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40대, 50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연령대에서 이번 정부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남녀 간의 차이를 좀 유의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남성 중에서는 안정론, 그러니까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38%에 불과했죠. 그리고 견제론 56%입니다. 과반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격차가 상당한데 여성 중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개가 비슷해요. 비슷하게 48. 남자하고 비교해도 10%포인트 더 많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여성이 지금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국정 안정론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성 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는 저는 이것도 역으로 그렇게 또 느꼈어요. 여성들이 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자기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을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이제 마이너스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건데 저는 대통령이 원래 이제 약속했던 뭐 개혁적인 부분이나 민생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좀 더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성 민심이 이와 같이 분포가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성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2대녀, 2030, 요즘 2030 여성들이 가장 힘든 분이 뭘까요? 취업? 육아예요, 육아. 육아. 맞나요? 예. 결혼을 해야지. 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육아, 힘든 예. 거죠. 연애는 좋잖아요. 연애는 좋죠. 교육도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아. 예. 여기 예. 보시면은 사실은 아까 뭐 20대 여성, 40대 여성, 50대 여성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30대 여성 그럼 왜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네. 30대 여성은 원래 대통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더 긍정률이 높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여성들이 대통령에 기대하는 게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저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장에서의 일일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K스탯 조사이죠. K스탯에서 조사한 거로 따지면 연애와 결혼에 긍정을 하는 비율 이거는 각각 문항인데 이제 크로스한 거죠. 연애 긍부정, 결혼 긍부정 했을 때 둘 다 긍정하는 비율이 52% 절반입니다. 또 결혼은 부정하더라도 연애는 긍정한다 하는 사람들은 24% 4분의 1이죠. 적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게 뭐 결혼을 싫어하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다. 2030 이거 남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 그런데 이번에 K스탯 조사를 봤더니 육아에 대한 긍부정과 출산에 대한 긍부정으로 봤을 때 둘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둘 다 부정. 육아도 싫고 출산도 싫다.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싫다라는 거는 아니겠죠. 저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클 것이다. 예. 먹고 살기. 그러니까 뭐 몇 억을 줘도 한 명 낳기 싫다. 그게 왜냐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무자식이 상팔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보면 전통 가족 지향형에 남자 60대, 남자 50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그 작년에 K스탯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자 60대, 남자 50대들은 좀 그렇게 나타나겠죠. 전통 가족 지향형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유, 예, 그때하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를 좀 깨달아야죠. 그때는 어쨌든 간에 낳으면 다들 좀 못 살 때이다 보니 예, 뭐 하여튼 간에 형이 입던 옷 물려받아서 입고 그렇게 살더라도 뭐 크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육아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아이 키우지만 정말 한 명 키우기도 너무 힘드네요. 여기 여성 20, 30대는 보면 개인 행복 추구형, 양육부담 회피형 에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요 아주 밑으로 가 있는. 아주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성 2030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요 K스탯의 조사에서 아주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행복 추구형이 내가 정말 내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막말로 그 애들 똥꾸녕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옆집 개똥이라는 뭐 사교육 엄청나게 시키는데 우리 애만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 시키다 보면은 죽습니다. 그럼 뭐냐? 차라리 애 낳지 말자. 또 가는 거죠. 회피. 예. 네. 양육부담 회피형 여기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개가. 그렇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출산율이 낮은 게 예.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0 뭐 어쩌 애 안 낳는다 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환경이 만들어져 애를 낳든지 하지. 맞습니다. 안 그래요? 아이고. 자꾸 대통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예. 그 육아 문제로 예. 확 예. 급발진했으면 죄송하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대통령 레임덕 징후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폈죠. 마지막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면은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징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늘공이나 어공들의 이제 지시 불이행.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공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비서진들 사표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은 사실 레임덕이 않느냐.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은 네. 이제 청와대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이제 딴 주머니 차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여권의 주요 누구랑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정보 주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참모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에 정책 쪽을 가는 그게 그런 쪽이겠죠 사실은. 늘공은 어차피 뭐 홍남기처럼 자기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우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첫 번째는 저는 지금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 비율이 이제 10% 전후까지 하락인데 두 번째 기준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네요. 레임덕은 이건 아닌 거죠.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 권력 이제 급부상인데 현재 급부상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참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파전, 2파전, 3파전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딱히 그냥 막 난타전?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세 번째도 사실은 좀 급부상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탈당하는 압박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거 전체로 살펴봤을 때 레임덕은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오히려 네 번째는 탈당이 아니라 이제 여당 내부에 이제 분화 조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이른바 이재명, 반이재명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에서 그런 와중에 이제 탈당이 아닌 뭔가 우리를 선택해줘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탈당이라는 압박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상방 요인, 하방 요인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날 덥고 4단계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갑갑한데 여러분 잘 견디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엄청 더운데 다들 건강하시고 올림픽 우리 대한의 권아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하여튼 뭐 하시고 뭐 정치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가끔 다룰 건데 네, 맞습니다. 예, 또 여러분 많이 의견 주시고요.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파 TV 봉작가의 라이브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